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양측이 민감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두 나라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회담 핵심은 히토류 공급으로 미국은 대량 공급을 요구하며 칩, 항공, 핵 분야 수출 통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행정문의 적임자 물색이 본격화된 분위기 속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의장 선출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현행 연준 지도부의 정책 영향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영향을 강조하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크게 낮췄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높아진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이는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보호무역 기조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뚜렷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이 관망세인 자세이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6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연일 잘 가고 있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25%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소폭 하락했는데 0.27% 하락했습니다. 내일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입찰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반도체주, M7 종목들 기술주 중심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오늘 2.0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 국제유가 0.87% 하락했는데요.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보택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6월 12일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 측에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중에는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월 12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는 오스틴의 교통 및 이 산업에 대한 웹사이트에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이 임박한 상황이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트위터의 한 장면을 지금 캡처를 해왔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트위터를 리트윗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영상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사실 운전자가 있지 않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운전자가 있지 않고 사실 이 전에는 어떤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이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이 Y 차량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모습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회전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인식하면서 잘 지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트윗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기대감이 부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서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계속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죠.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면서 이 테슬라에 조금 더 멀어졌다라는 이슈와 함께 점점 하락하는 폭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5월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5월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의 임기가 끝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테슬라에 다시금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테슬라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때문이었는데요. 이 감세 법안 안에는 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판하면서 이 머스크 CEO가 더욱더 좀 비판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면치 못한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해준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로보택시의 출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이요.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현재 15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심하게 높은 상태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장도 볼까요? 테슬라 안에는 또 다른 잡음도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이 옵티머스를 개발했던 밀란 코박이 지난 6일에 사임을 한 것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티머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임한 것은 부담인데요. 옵티머스는 로보택시와 함께 테슬라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미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24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핵심 동력이라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에 올해 수천 대 옵티머스를 생산하고 2026년에는 옵티머스 생산량을 10배 더 늘릴 것이다 라고 밝힌 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택시 사업이 뿐만 아니라 이 옵티머스까지 실제로 출시하게 된다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종목들 대부분 그래도 초록불이면서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는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93% 상승했고요. 애플 0.61% 상승했습니다. 먼저 메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뛰어넘는 가상의 AI 시스템인 초지능, 이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AI를 의미하는 범용 AI에 대한 뛰어넘게 되는 이 범용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이 스케일 AI 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을 했고요. 그의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좀 투자하는 방안까지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오늘 1.2%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소프트웨어단 지금 보시면 서비스나우 0.66% 하락했고요. 우버도 0.84% 하락하면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기 쪽도 볼까요? 지금 이 보잉 같은 경우도 0.82% 하락했고요. RTX 1.75% 하락했고 GE 또한 3.7% 하락하면서 방산 쪽으로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음 섹터도 살펴보면요.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4.33%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골드만삭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약 부분에서 기회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이 환자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입지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투자 심리가 더욱더 살아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구글과 또 TSMC, IBM입니다. 구글은 1.43% 상승했고요. TSMC 오늘 2.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IBM 또한 1.53%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글은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애플과 또 알파벳과 오픈 AI에 대한 이 깜짝 협력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 상승까지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알파벳 주가 $180 회복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소식이 지난 5월에 체결된 협력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오픈 AI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인프라에 더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팅 자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협력을 두고 AI 패권 경쟁 중인 두 기업의 묘한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미 있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준비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 주가 최근에 한 달간 1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연초 이후의 성적을 보자면 여전히 5%가량의 손실권에 머무르고 있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AI 경쟁 속에 예기치 않은 협력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TSMC도 살펴보겠습니다. TSMC, 땡큐 엔비디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 놀라운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월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매출은요. 전년 대비해서 42.6%나 증가했습니다. 1조 5,100억 대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4월에도 48% 증가하는 기록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충족을 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요, 글로벌 AI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AI 반도체 칩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이 웨이저자 CEO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AI 칩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올해 전체 매출도 20%대 중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죠. 중국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불식시켰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AI에 대한 컴퓨팅 시장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TSMC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역시나 TSMC가 좀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한미 반도체 오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칸 그리고 솔브레인,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떠한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IBM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BM이 2029년에 출시 목표인 퀀텀 스타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퀀텀 시스템의 한 일부분을 포착을 해왔는데요. 이 IBM 퀀텀 스타링 버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기술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또 받고 있죠. 전문가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퀀텀 프로섹스의 일부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공개된 퀀텀 스타링은요, 200개의 논리 큐비트를 탑재해서 1억 건의 양자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 여기에서 논리 큐비트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불안정한 물리 큐비트를 조합해서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연산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BM은 지난 2000년부터 양자 컴퓨팅을 꾸준히 연구해 왔고요. 2016년에는 5큐비트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공개하고 또 2019년에는 IBM Q 시스템 1을 출시했습니다. 감베타 부사장은 이 IBM이 독자적인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시나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MS와 아마존 속에서도 독자적인 로드맵을 강조한 만큼 이 IBM에 대한 앞으로의 탄력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IBM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어제도 아이온큐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같이 다뤄본 적이 있죠. 엑스게이트가 있겠고요. 누리로,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우리넷과 ICDK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더 가까이 체크해보는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LA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칭송 입장을 바꾼 머스크입니다. 지금 관계가 나빴다가 다시금 좋아졌는데요. 이러한 이슈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의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K2 전차 추가 수출에 대한 소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정치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이슈죠. 바로 LA 시위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금 이 관계가 좀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말싸움을 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달라진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실 이 시위가 가장 격화됐던 현지 시간 9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면서 사실상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플랫폼인 X에다가 올렸는데요. 그 게시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지도자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와 LA 시장을 겨냥해서 LA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글을 공유하면서 성조기 이모지를 덧붙였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폭동과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힌 글도 함께 리트윗하면서 트럼프 측의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SNS에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했던 게시물들을 최근 들어서 조용히 삭제를 했고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의 계정을 다시 팔로우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머스크가 이번 LA 시위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와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최근 주고받았던 감정의 골이 꽤 깊었던 만큼 지금 단계에서 완전한 화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LA 시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시위의 불씨가 된 건 지난 6일에 있었던 LA 다운타운 급습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의류시장과 대형 매장 여러 곳을 들이닥쳐서 불법 체류 노동자 44명을 한꺼번에 체포를 했는데요. 이 단속을 두고 시위대는 사람 대우도 안 해주는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시작됐던 시위가 이틀 만에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가 됐고요.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는 곧바로 물리적인 충돌로 번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자율주행차인 웨이모 차량에 불이 붙는가 하면 상점이 약탈당하고 일부 시민들은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LA 경찰은 도심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언론의 미국 특파원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국제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는 이제 LA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 등 다른 주요 도시들로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미 전역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커지고 있다는 점 정말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침략 그리고 점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서는 폭력적인 반역 폭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요들에게는 이민자의 침략에서 LA를 해방하라면서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결국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명령을 했고 여기에 해병대 병력 700명까지 추가가 되면서 사태는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방위군을 연방 지휘하에 투입한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뉴섬 주지사를 체포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갈등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혼란의 확대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위 상황 자체가 그가 원했던 시나리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안은 단순한 시위 대응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정치 대결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대결로 번지는 분위기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SNS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시위가 한창이던 시점에 1992년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X에 올리고는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LA 한인
유대인회는 한인 사회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조롱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 만큼 그의 발언이 불필요한 자극을 줬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게시물이 시위를 무력 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프레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A 시위와 관련해서 좀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LA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장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좀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 자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정치 이슈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머스크에 대한 지지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X 플랫폼에는 이런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유입이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머스크가 질서를 강조한 행보가 보수 성향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 여파로 인해서 웨이모 차량이 불에 타고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자율주행차 산업 전반에는 단기적인 악영향이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친환경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시위가 길어지게 된다면 혁신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민 문제를 둘러싼 LA 시위, 지금 단순한 사회 갈등을 넘어서 정치에 또 산업 전반의 이슈까지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게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카카오페이가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허용하겠다라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상 자산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법안은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산업 육성과 규제 체계를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 주체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등의 요건도 갖추도록 해서 이런 시장 진입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 등 민간 기업들도 은행이 아니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기존처럼 은행 중심으로만 제한됐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참여 폭이 확 넓어지는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산업으로서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쪽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비은행이 발행하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 대체제라며 이 규제 밖에 있는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만약에 비은행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지급 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더라도 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하자라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 화폐는 언제 어디서든 믿고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민간 기업, 특히나 스타트업들이 발행을 맡게 되면 파산이나 사기 같은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고요.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걱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당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게 되는지 지금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전략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여당은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코인 거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전략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에 기반한 테더 그리고 서클의 USDC가 있습니다. 이 두 코인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약 280조 원에 달하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결제나 급여, 송금 등 실생활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지 못하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경쟁에서 아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미 강조한 바가 있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도 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피테크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디지털 지갑의 확산, 그리고 글로벌 송금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나 결제, 투자 전 영역에서 우리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원래 알고 계셨다시피 지금 미국 달러 기반으로 한 테더와 USDC가 있다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업들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아직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가 된 건 어디까지나 기본법이고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처럼 관련된 법들을 하나하나 손봐야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내 시행은 쉽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움직임은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결제 인프라를 갖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정산 시스템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페이코인처럼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결제 방식 그 자체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복잡한 환전 과정 없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바로 결제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면 실생활 속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일이 보다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결제 산업과 디지털 자산 산업 간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 정부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신뢰를 우선시하면서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화롭게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방산주 이야기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방산원전 중에서 지금 방산 이야기인데요. 요즘 방산에 대한 강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현대로템과 하나그룹주까지 일제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 주가가 9%까지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약,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K2 전차 수출 계약은 규모 면으로 봤을 때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약 6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무려 9조 원에 달하고요.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022년에는 같은 수량이 1차로 수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거의 2배가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전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유지 보수나 군안 전차 그리고 교량 전차 같은 관련 장비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180대 가운데 117대는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또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가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조건들이 포함이 되면서
하면서 계약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K2 전차 수출 계약이 지금 이 국내 방산 수출로는 최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사실은 좀 작년 말쯤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속도가 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큰 물살을 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계약은 원래 작년 말쯤에 체결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요. 또 작년 말에는 이 국내에서 12.3 비상계엄까지 선포가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협상이 꽤나 길어지게 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방식 같은 이런 민감한 세부 조건들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폴란드 새 정부가 국방력 강화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되면서 계약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특히 유럽 전역에서 지금 현재 재무장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나토 차원에서도 국방비를 GDP의 2%에서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폴란드도 빠르게 전력화를 추진해야 했고 또 짧은 기간 안에 고품질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산 K2 전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와중에 또 어제 한화그룹이 오스탈 지분을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이 이슈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최근 이 한화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의 조선 방산 기업인 오스탈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스탈은 미국 해군 함정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해양 방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주요 기업이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한화는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한화의 지분 확대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이 결정이 나왔다는 건 미국 정부가 한화의 전략과 신뢰도를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절차인 호주 정부 승인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한화 계열 방산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특히 오스탈 인수를 통해서 조선과 방산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화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서 전 세계 해양 방산 산업의 구조에 직접 뛰어드는 게임 체인저 역할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 하나그룹 안에서도 방산주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증권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주라고도 하죠. 지금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꽤나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증권사들 가운데서는 목표 주가를 11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한 곳도 나왔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만 해도 매출이 6조 원을 넘고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해외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반복 생산을 통해서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폴란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2028년까지 총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방산 거점 확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 93만 6천 원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원을 또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업종 전반적인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K방산 얼마나 더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방산 산업 흐름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는 방안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빠른 납기, 높은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몇 달 안에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자국 방산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단순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파트너십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더 중요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K2 전차 수출처럼 현지 생산을 포함한 계약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국내 방산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K방산의 존재감이 얼마나 더 커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요, 하루가 다르게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도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선 건 군인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단어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LA 쇼크. 그리고 시위가 아니라 전시다라는 글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LA 쇼크라는 표현을 쓴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연방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맞은편에서 지금 군중 진압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요. 네, 지금 LA 시위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바로 그 맞은편 연방정부 청사가 있죠. 지난 6월 7일 이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하는 단속을 벌였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곧바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래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현장에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치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정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위군 7일에는 2,000명, 그리고 9일에는 2,000명을 더 추가로 투입하면서 이 4,100명 이상이 LA 시내로 들어오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국 헌법에는요, 타이틀 10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방 차원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결국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치안 대응은 각 주의 권한인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거리의 충돌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말 그대로 물류 인프라 그래프라 보시면 되겠죠. 이 색깔별로 연도가 지금 보이실 텐데 여기 파란색 짧은 선이 올해 25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수입량이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LA 항구는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물류 관문인데요. 이 아시아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중심지입니다. 이번 시위로 항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던 물류 흐름에 심각한 정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그 여파 미국 전역의 수입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컨테이너 수입량이 무려 코로나 수준만큼이나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항만이 멈추면 상품 부족으로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 역시 물가 불안,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단속에서 시위로, 그리고 병력 투입까지, 이렇게 군사적 개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충격이죠. 물류는 마비됐고 차량까지 불타면서 실물 자산의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지 LA 문제뿐만은 아닌데요. L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라고 했죠. 한 도시의 혼란이 전 세계의 물류, 그리고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과연 시장에 어디까지 파고들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장소는 다름 아닌 런던인데요. 이번 회담 단순한 휴전일까요? 아니면 양국이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한 본격적인 재정비에 들어간 걸까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두 나라의 움직임, 이번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중 회담이요, 단순한 관세 조율이나 무역 갈등만 보신 거면요, 우리가 절반만 보신 겁니다. 핵심은 공급망의 전략적 재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중심축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두고 양국이 아주 신중하게 수싸움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입니다. 히토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토류는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기술에 꼭 들어가는 재료죠. 자, 그렇다면 왜 중국은 지금 히토류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을까요? 자,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 히토류의 생산 추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기 붉은 색깔로 표시가 된 중국의 비중이죠. 현재 기준으로도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히토류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자원을 전략 무기로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차원에서는 히토류 대부분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그걸 미국이 못 가져가게 하면 이런 계산 속에서 실제로 관세 전쟁이나 외교 갈등에서 이 히토류를 수출 제한, 이 협상 카드로 꺼내들기도 했죠. 특히 최근에는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중국의 히토류는 경제적인 무기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로 들면 다른 나라의 히토류 자원 채굴까지 투자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협상에서 나온 내용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중국의 입장을 나란히 정리했는데요. 먼저 미국은 공급망의 안전성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입장이고요. 관세 역시 그렇게 막 쉽게 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키는 게 전략입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 다른 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경제 성장에 지금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만큼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무역 정상화 없이는 내수 회복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중국입니다. 그래도 이번 미중 회담 일단 대화의 장이 열렸다라는 점,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협상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각자 이렇게 다른 전략을 꺼내 들고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시장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계속해서 스텝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수치 변화 저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보실 텐데 이 미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냈죠. 하지만 이후에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비중이 급격히 하락했고요. 이제는 13.3% 수준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가요,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인데요. 또 비슷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죠. 두 자릿수를 넘기던 이 비율이 이제는 7.2%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미중 협상 정말 치열한 전략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더욱 민감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죠. 과연 이번 회담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